모니터의 푸른빛이 강지훈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화면 속에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어반 고스트의 분석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아래로 향하는 붉은색 화살표들, 정체된 구독자 수, 그리고 몇 달째 10만 회를 넘지 못하는 영상들의 목록. 28, 전업 유튜버라는 그럴싸한 직업을 가졌지만 현실은 아이디어 고갈과 조급함에 시달리는 프리랜서일 뿐이었다. 젠장. 지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폐병원, 버려진 놀이공원, 귀신 들린 흉가. 대한민국에서 도시 탐험섬 울벡스를 주제로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가봤다. 하지만 자극적인 콘텐츠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시청자들의 눈은 점점 높아졌다. 이제 웬만한 흉가 영상으로는 그들의 이목을 끌 수 없었다. 어반 고스트는 말 그대로 유령처럼 잊혀가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자신의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훑어보았다. 격려의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식상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제 소재 다 떨어졌나 보네. 다른 채널이랑 똑같음. 초심을 잃었네요. 날카로운 글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림, 압도적인 무언가가 바로 그때였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SNS 알림 아이콘이 반짝였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는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했다. 처음 보는 아이디로부터 온 다이렉트 메시지였다. 익명의 관찰자. 프로필 사진도 게시물도 없는 유령 계정이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열었다. 당신의 채널 죽어가고 있더군요. 첫 문장부터 도발적이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창을 닫으려던 순간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살려줄 기회를 주지. 그리고 곧이어 의문의 GPS 좌표 하나가 전송되었다. 지훈의 심장이 미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스팸인가? 아니면 구독자의 짓궂은 장난? 그는 반신반의하며 좌표를 복사해 위성지도 프로그램에 붙여넣었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곳은 인천 외곽의 한적한 상기슬기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거대한 거인이 땅을 파헤친 듯한 기괴한 형태의 지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폐채석장이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 규모가 엄청났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 기계가 파먹다만 듯한 암석들, 그리고 바닥에 고인 기분 나쁜 녹색의 물웅덩이. 주변에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고립지대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다.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아직 어떤 탐험가도 발들이지 못한 곳. 죽음의 아름다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마지막 문장은 명백한 조롱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죽음의 아름다움.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에게 순수한 의도가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드론이 채석장 상공을 날아다니는 영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을 배경으로 한 오프닝,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을 처음으로 탐사하는 자신의 모습, 조회수가 폭발하고 구독자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눈앞에 선했다. 미친 짓이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인천 폐찰석장, 버려진 찰석장 괴담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관련된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몇몇 등산객의 블로그에서 위험에서 접근이 통제된 곳이라는 언급을 찾은 게 전부였다. 완벽한 미지의 장소였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정체된 채널을 보며 절망하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편이 나았다. 이것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었다. 추락 직전인 어반 고스트 채널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는 방 한쪽에 쌓아둔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메인 카메라와 액션캠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줄 고성능 랜턴을 챙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채널을 상징하는 드론의 프로펠러를 꼼꼼히 닦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익명의 관찰자는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 정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누구든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를 던져준 셈이었다. 그래, 가보는 거야. 모든 준비를 마친 지우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새벽의 신비로운 빛이 감도는 차이석장의 풍경을 담으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채 시동을 걸자 차가운 엔진음이 공기를 갈랐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아까 받은 GPS 좌표를 입력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는 인천을 향한 경로가 그려졌다. 목적지는 지도 위에서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우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엑셀을 밟았다. 그의 도전이 될지 혹은 마지막이 될지 모를 그곳을 향해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백미러 속에서 점이 되어 사라지자 지훈의 차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는 오직 그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한 뼘의 길만을 허락할 뿐이었다. 익숙한 도시의 소음 대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단조로운 소리와 희미한 엔진음만이 귓가를 채웠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열어둔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우는 하품을 하며 운전대에 기댔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1시간은 더 가야 했다. 익명의 관찰자가 보낸 좌표는 정말이지 외진 곳이었다. 이 시간에 이런 곳을 혼자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비현실성이야말로 그가 좇는 콘텐츠의 재료였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평탄하던 국도가 끝나고
비포장도로로 접어드는 갈림길이 나왔다. 내비게이션은 망설임 없이 그 좁은 길을 가리켰다. 전방 50m에서 우회전입니다. 지우는 속도를 줄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도상으로는 분명 길이 없는 곳이었다. 그냥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샛길처럼 보였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내비게이션은 다시 같은 길을 고집했다. 새로운 경로입니다.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거 뭐야? 귀신 들렸나? 지우는 헛웃음을 치며 차를 세웠다. 장난으로 받은 좌표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위성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일 터였다.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2시간 가까이 달려온 길이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오늘 밤은 허탕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쩌면 이것이 현지인들만 아는 지름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차가 덜컹거리며 좁은 흙길로 들어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곳 외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차체를 스치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5분쯤 거북이 걸음으로 나아갔을까. 그의 눈에 무언가 인공적인 형태가 들어왔다. 붉게 녹이 세운 철제 기둥과 낡은 표지판. 버려진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시간표는 찢겨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런 산속 깊은 곳에 웬 버스 정류장람. 지훈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류장 앞에 사람이 있었다. 한 젊은 여자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얇아 보이는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새벽의 쌀쌀한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의 반쯤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로 쪽을 향해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만약 이 여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혼자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차가 끊겼나요?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미동도 없이 여전히 앞만 보고 서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기는 꺼려져 조금 더 큰 소리로 물었다.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세요? 태워다 드릴까요?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정면으로 받은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는 지훈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시선은 마치 그를 통과해 저 너머의 어둠을 향하는 듯했다. 그 텅 빈 눈과 잠시 후 마주친 순간 지훈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느끼는 그런 냉기가 아니었다.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존재와 마주했을 때의 본능적인 공포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엮이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창문을 올렸다. 그리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끼익, 뒷바퀴가 헛돌며 흙먼지를 일으키더니 차는 총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지우는 감히 백미러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여자의 공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친 여자였을까? 아니면 약에 취한 사람? 그는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심장의 격렬한 고동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까? 좁은 흙길이 끝나고 다시 넓은 도로가 나타나자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거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어두운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젠장, 진짜 놀랐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현재 위치는 원래의 경로상에 있었다. 아까의 샛길은 정말로 지름길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목적지는 이제 10분 거리에 있었다.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 기이한 만남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노력하면서 마지막 남은 포장도로를 벗어나자 차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 위에서 차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붉은색 경고문이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채 붙어 있었다. 자물쇠는 오래전에 부서졌는지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고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정적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철문의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문이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분화구처럼 움푹 파인 공간. 달빛을 받은 암석 절벽은 마치 고대 신전의 기둥들처럼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규모에 압도당한 지우는 잠시 숨을 죽였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거칠고 황량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죽음의 아름다움. 익명의 제보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 길가의 기이한 만남으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새 탐험가로서의 흥분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다시 차로 돌아가 필요한 장비들만 챙겨 작은 배낭에 넣었다. 카메라, 랜턴, 드론, 그리고 만일을 대비한 구급 상자까지. 그는 차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숲 안쪽에 주차하고 다시 차해석장 안으로 들어섰다. 발밑에서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채석장 바닥은 평평하지 않았다.
곳곳에 날카로운 돌부리가 솟아 있었고 버려진 철근과 녹슨 기계 부품들이 함정처럼 널려 있었다. 그는 랜턴으로 발밑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에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있었다.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탁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녹색의 물이었다. 주변의 절벽이 수면에 그대로 비쳐 마치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거울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촬영 장소였다. 그는 가장 전망이 좋은 평평한 바위 위를 찾아 장비를 내려놓았다. 아직 동이 트려면 두어 시간은 남았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사전 답사를 하며 최고의 촬영 구도를 찾아내기로 했다. 메인 카메라는 삼각대에 고정해 타임랩스 촬영을 설정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둠이 걷히고 채석장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드론,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지우는 드론을 꺼내 프로펠러를 펼치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했다. 컨트롤러와 연결하고 시동을 걸자 위잉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작은 LED 불빛들이 깜빡였다. 그는 시험삼아 드론을 살짝 띄워보았다. 드론은 안정적으로 공중에 떠서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좋았어.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이제 해가 떠오르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는 적당한 바위에 걸터앉아 준비해온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그의 마음속에 다시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피부에 와닿았다.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공허한 눈빛.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런 곳에 혼자 서 있었던 걸까? 지우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쫓아내려 했다. 지금은 촬영에만 집중해야 했다. 이것은 그의 채널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썼다. 동이 트고 햇살이 이곳을 비추면 분명 환상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 수직 절벽의 웅장함, 깊고 푸른 물웅덩이의 신비로움. 드론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내면 실시청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그는 이곳에 오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비록 시작은 불길했지만 결과는 분명 성공적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고요한 채석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비단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적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지우는 겉옷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몸을 웅크렸다. 타임랩스 카메라의 셔터가 찰칵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터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은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라고 여겼다. 거대한 절벽 사이를 맴돌다 가는 공기의 흐느낌 같은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뒤섞여 귓가를 간지렸다. 누구? 지우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랜턴을 켜고 소리가 들려온 듯한 방향을 비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암벽의 질감만이 빛에 반사될 뿐이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젯밤부터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열애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자박, 자박. 등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갈을 밟는 소리였다. 너무나 선명해서 착각할 수가 없었다. 지훈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호흡을 하고 랜턴 불빛을 소리가 난 방향으로 급히 쏘았다. 불빛이 닿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리저리 널브러진 돌멩이들과 먼지 쌓인 흙바닥뿐이었다. 동물인가?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산짐승이 돌아다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 소리가 네 발 짐승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두 발로 걷는 존재의 발소리였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공허한 차해석장에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만약 다른 탐험가나 혹은 이곳의 관계자라면 인기척에 반응을 했을 것이다. 침묵은 곧 다른 가능성을 의미했다. 좋은 의미는 아닐 터였다. 그는 더 이상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배낭을 챙겨매고 장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 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다. 그는 삼각대 옆에 서서 계속 주위를 경계했다. 심장이 불편할 정도로 세게 뛰었다.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의 만남, 의미를 알 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방금 들은 발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안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냥 빨리 찍고 여기서 나가자. 지우는 초조하게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어둠은 짙었다. 그는 드론 컨트롤러에 전원을 켰다. 지금부터라도 드론을 띄워 주변을 정찰해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적외선 카메라 모드로 전환하면 어둠 속에서도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할 수 있었다. 윙! 드론이 다시 지면에서 떠올랐다. 그는 컨트롤러 화면에 집중하며 드론을 천천히 상승시켰다. 차해석장 전체가 흑백의 적외선 화면에 들어왔다.
그는 스틱을 조작해 드론을 360도 회전시키며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화면 속에는 온도가 낮은 바위와 흙은 검게, 그리고 천이 있는 동물은 하얗게 표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움직이는 하얀 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치지직. 갑자기 컨트롤러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드론과의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 뭐야, 왜 이래? 이곳은 전파 방해를 받을 만한 시설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그는 당황하며 드론을 착륙시키려 했지만 기체는 그의 조종을 무시한 채 허공에서 불안하게 비틀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 노이즈가 가득한 화면에 무언가 아주 희미한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인간의 형태였다. 화면 가장자리에 아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길고 검은 머리를 한 여자의 실루엣. 지훈이 그것을 인지하고 다시 확인하려 했을 때 드론은 갑자기 모든 동력을 잃은 듯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안 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컨트롤러 스틱을 미친 듯이 조작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드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몇백만 원짜리 장비가 한순간에 박살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화면에서 본 그 형체, 그건 분명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를 따라온 건가? 지우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로 이 공간에 그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훈에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이 밤의 기괴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곡처럼 느껴졌다. 드론이 추락한 충격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로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탐험가로서의 마지막 남은 오기, 혹은 전업 유튜버로서의 절박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살난 드론을 수습했다. 본체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무사했다. 추락 직전까지 찍힌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절망에 빠져있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동쪽 하늘은 잿빛에서 점차 붉은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밤의 장막이 겉이자 배채석장은 어둠 속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장엄했다. 새벽의 첫 햇살이
깎아지른 절벽의 꼭대기부터 서서히 아래로 번져 내려왔다. 밤새 차갑게 식어 있던 바위들이 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은 깊이를 알 수 없던 녹색 물웅덩이에까지 다하 신비로운 아지랑이를 피워올렸다. 밤의 공포를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공포를 잊고 망가진 드론에 대한 상실감도 잊고 오직 눈앞의 광경에 매료되었다. 이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무도 담아내지 못한 죽음의 아름다움. 미쳤다. 그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이미 타임랩스로 촬영되고 있는 메인 카메라 외에 그는 손에 든 다른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기 시작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빠졌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모든 것이 작품이었다. 햇살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절벽의 색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웅덩이의 몽환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폐허의 고독함. 어젯밤의 기이한 현상들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정말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토록 아름다운 일출 앞에서 귀신 따위를 떠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촬영에 몰두했다. 골든타임, 골든 아워런. 짧았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새벽의 신비로운 색감은 사라지고 평범한 폐허의 모습이 드러났다. 지우는 아쉬움을 느끼며 카메라를 내렸다. 비록 드론 촬영은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이 황금 같은 순간을 건졌음을 확신했다. 이 정도 영상과 사진이라면 망가진 드론 값을 하고도 남을 터였다. 아니, 어반 고스트, 채널을 화려하게 부활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삼각대를 접고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드론의 파편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도시 탐험가의 기본 수칙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채석장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멋진 장소를 소개해준 익명의 제보자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 고맙다. 덕분에 대박 하나 건졌네. 그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그는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붙일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단독, 접근 금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폐허에 가다. 심약자 주의. 이곳에서 절대 혼자 밤을 새우지 마시오. 머릿속에 온갖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그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차를 세워둔 곳으로 향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집에 돌아가면 씻지도 않고 잠부터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촬영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 그는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망가진 드론의 메모리 카드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추락 직전 그가 보았던 섬뜩한 형체가 혹시라도 찍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번 영상의 활용점정이 될 수도 있었다. 공포와 아름다움의 조화, 완벽한 조합이었다. 파일이 로딩되는 짧은 순간 그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알게 될 터였다. 그가 담아온 것이 비단 아름다운 풍경뿐만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가 느꼈던 공포가 결코 헛것이 아니었음을. 노트북 화면에 떠오를 진실은 그의 짧은 만족감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드론 영상 파일 목록이 떴다. 다행히 추락 직전까지의 영상은 손상 없이 저장되어 있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녹화된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드론이 지훈의 머리 위에서 천천히 상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채석장에 거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촬영했지만 감탄하며 영상을 지켜보았다. 드론은 안정적으로 고도를 높이며 채석장 전체를 광활한 앵글로 담아내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상의 타임라인을 앞으로 당겼다. 연결이 끊기기 직전 그가 화면에서 기이한 형체를 보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영상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면 전체에 노이즈가 끼고 색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영상의 오른쪽 상단, 가장 높은 절벽의 끝자락. 그곳에 무언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바위의 그림자이거나 혹은 영상 깨짐 현상으로 인한 착시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댔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그 부분을 최대한 확대했다. 픽셀이 깨지면서 형체는 흐릿해졌지만 그것이 사람의 형태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습,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얇은 옷을 입은 듯한 가느다란 실루엣. 그것은 절벽 끝 위험한 곳에 서서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드론, 즉 카메라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볼 때마다 형체는 더욱 선명하게 그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착시가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그의 드론은 분명히 그곳에 있던 무언가를 촬영했다. 벌써 정류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가 어떻게 저 절벽 위에 올라가 있었을까? 등산 장비 없이는 절대 오를 수 없는 가파른 암벽이었다. 게다가 그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동이 틀 때까지 그곳에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누군가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봤을 것이다. 그때 영상 속에서 드론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며 땅과 하늘이 뒤섞이다가 이내 검은 화면으로 바뀌며 영상이 끝났다. 지우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공포가 다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박 콘텐츠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였다. 저게 뭐지? 대체 뭐였던 거지?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조작된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직접 찍은 원본 파일이었다. 사람이었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남는 답은 하나뿐이었다. 그가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설득력 있는 답, 유령. 말도 안 돼. 그는 부정하려 애쓰며 다른 영상 파일들을 다급하게 열어보았다. 혹시 다른 장면에도 그 여자가 찍혔을까? 그는 타임랩스 영상부터 새벽에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결과물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기이한 형체는 오직 드론이 추락하기 직전에 그 영상, 그 짧은 순간에만 포착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드론에게만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찍으라고, 자신을 발견해 달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황급히 덮었다. 당장 시동을 걸고 이 저주받은 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꽂고 시동을 걸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차창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차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하얀 형체가 들어왔다. 아까 영상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차 안에 있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는 새벽 햇살 아래라 그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하얀 원피스,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혹은 간절한 애원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눈빛이었다. 지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쇠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다. 온몸이 얼어붙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찾아줘. 그 여자의 소리 없는 외침. 찾아줘. 지우는 그 입 모양을 본 순간 얼어붙었던 몸의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시동키를 돌렸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나는 동시에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미친 듯이 튀어나갔고 그는 감히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질주했다. 그는 차를 몰아 차해석장을 벗어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헛것을 보았다. 백미러에 언뜻 비치는 하얀 그림자, 길가 나무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여자의 실루엣. 그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극심한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익숙한 아스팔트 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그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꿈이야. 이건 그냥 악몽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손에 선명하게 느껴지는 운전대의 감촉,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따가움은 이것이 냉검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화면 속에서 또다시 그 여자의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해야만 했다. 그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공포에 질린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아까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드론 영상이 아니라 그가 채석장의 풍경을 담기 위해 찍어두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하나였다. 장비를 점검할 겸 테스트 삼아 찍었던 특별할 것 없는 사진이었다. 피사체는 삼각대에 거치된 메인 카메라와 그 옆에 놓인 노트북, 그리고 배경으로는 채석장의 바위 절벽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사진 속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검게 보이는 노트북 화면. 그 검은 화면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풍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울 같은 화면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검은 노트북 화면에 비친 것은 그의 등 뒤, 즉 그가 세워둔 차의 뒷좌석 창문이었다. 그리고 그 창문 바로 너머에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인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진을 찍고 있는 지훈의 등 뒤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킨트나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그 창백한 피부와 공허한 눈빛은 틀림없는 그 여자였다. 그가 한창 황금빛 순간이라며 촬영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바로 그의 등 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표정으로 셔터를 누르고 있는 자신. 그리고 바로 그 등 뒤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은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실제했다. 아니, 존재했다.
그가 채석장에 머무는 내내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녀는 왜, 대체 그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 찾아줘. 다시 그 소리 없는 외침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제 그를 인지했고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노트북 화면에 비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채석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우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폐채석장에서 귀신을 봤다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만 문책당할 게 뻔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유튜버 동료들에게조차도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이 끔찍한 비밀을 감당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쳤다. 마치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려는 듯이.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피부에 달라붙는 듯한 섬뜩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등 뒤에서 그 여자가 나타날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아. 그의 여자친구이자 어반 고스트 채널의 편집을 도맡아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누구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그녀가 걱정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영상 통화였다. 지훈아, 촬영은 잘했어. 밤새 고생했네. 화면 너머로 서아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그냥 좀 피곤하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서아는 금세 그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래? 얼굴이 흑빛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지우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색하게 일그러졌다. 서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면 속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정말이야. 근데 옆에 누구 같이 있어?
친구라도 만났어. 뭐? 아니,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하다. 아까부터 오빠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화면에 잘 안 잡히네. 뒤로 좀 물러나 보라고 해봐. 앵글에 걸리적거리잖아. 순간 지훈의 주변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뿐이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마치 목이 굳어버린 것처럼. 서아야. 자, 잘못 본 거겠지. 나 진짜 혼자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화면 너머의 서아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다. 아니야. 분명히 보여. 검은 머리 긴 여잔데. 잠깐, 지훈아. 그 여자 지금 오빠 어깨 너머로 고개 내밀고 있어. 이쪽 보고. 서아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악! 지훈아, 피해, 도망쳐. 그와 동시에 지훈의 스마트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노이즈 낀 화면 속 그의 얼굴 바로 옆으로 창백하고 일그러진 그 여자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 즉 서아와 지훈을 동시에 노려보며 소리 없이 입을 벌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입안을 채우고 있었다. 아...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통화는 끊겼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 뒤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그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차해석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따라온 것이다. 이제 이 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지갑과 차 키만 되는 대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 저주받은 집에서, 그리고 그를 쫓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다. 그는 채 올라타 무작정 도로로 나섰다. 백미러를 볼 때마다 뒷좌석에 그 여자가 앉아있을 것만 같아 그는 앞만 보고 달렸다. 그의 귓가는 서아의 겁에 질린 비명과 그 여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단 하룻밤 만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 악몽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며칠 동안 차 안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폐채석장의 악몽이 그를 덮쳤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그 여자를 피해 도망쳤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소리 없이 무언가를 애원했다. 찾아줘, 찾아줘. 그의 유튜브 채널 어반 고스트는 완전히 멈췄다. 영상을 편집할 정신도,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할 의욕도 없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잃고 공포에 떨며 찍어온 결과물들은 노트북 안에 봉인된 채 그대로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 안의 영상과 사진들이 자신과 그 여자를 있는 끔찍한 매개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여자친구 서아와의 관계였다. 그날 영상통화 이후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지훈의 연락을 피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당분간 혼자 있을 시간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만을 남겼다. 그렇게 그의 인간관계마저 단절되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좀먹는 만성적인 질병처럼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환영을 보거나 헛것을 듣지는 않았지만 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끈질긴 시선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는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지우는 거의 폐인처럼 변해 있었다. 면도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괭한 눈,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떨리는 손. 그는 우연히 길거리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게 놀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 한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에 시선이 멈췄다. 속보, 장기미제 인천 여대생 실종 사건. 5년 만에 유력 용의자 검거.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속보를 제천하고 있었다. 몇천여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붙잡혔다는 내용이었다. 범인은 최근 다른 범죄로 수감되었다가 끈질긴 프로파일러의 신문 끝에 과거의 범행들로 자백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구 김민정 양의 시신 유기 장소로 인천의 한 폐차 해석장을 지목했으며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수색 작업을 벌이는 익숙한 장소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녹색 물웅덩이. 그가 악몽 속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했던 바로 그 폐채석장이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경찰은 범인의 자백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오늘 오후 절벽 아래 수풀 속에서 김민정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녀가 마침내
다음 순간 화면에 한 여자의 앳된 얼굴 사진이 자료 화면으로 떴다. 실종 당시의 사진이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지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차에석장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토록 춥고 얇은 옷차림으로 길가에 서 있었는지, 왜 그토록 공허하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줘라고 애원했는지.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깊고 외진 땅속에 묻힌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발견해 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도시의 폐허를 찾아 헤매는 그를 선택했고 그를 자신의 무덤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가 겪었던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녀의 마지막 절규이자 세상에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커튼을 걷고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감시의 시선도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편안해진 걸까?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 전원을 켰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날 찍었던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열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공포의 기록이 아니라 한 영혼의 슬픈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단순히 자극적인 괴담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그것이 자신을 선택해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어반 고스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탐험의 마침표였다. 몇 주 후 유튜브 채널 어반 고스트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몇 달간의 공백을 깨고 올라온 영상의 제목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았다. 저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인천 폐차해석장 탐험 기록. 영상은 지훈이 담아왔던 폐차해석장의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담담하지만 떨림이 섞인 지훈의 내레이션이 그날 밤 그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과장이나 연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사실만을 전달했다. 영상에는 드론 화면에 포착된 여자의 실루엣, 노트북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삽입되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지훈은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말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그녀는 최근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규우 김민정님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그녀의 간절한 마지막 목소리였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공포 콘텐츠가 아닙니다. 잊혀서는 안 될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그녀가 이제는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저 처음에는 조작 논란도 있었지만 영상의 내용이 실제 뉴스 보도와 맞물리면서 여론은 급변했다. 사람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 했던 그녀의 사연에 눈시울을 붉혔다. 어반 고스트 채널은 순식간에 수십만 구독자를 돌파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그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 활동을 중단했다. 더 이상 폐허를 찾아다닐 수도 그곳에서 스릴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다. 그에게 모든 버려진 장소는 이제 그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을지 모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서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매일 출퇴근하는 보통의 삶을 살았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제 정말로 평안을 찾았다고 믿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 보였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지우는 서아와 함께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몇 년 전 사용했던 낡은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그는 추억에 잠겨 전원을 켰다. 그리고 잊고 있던 옛날 SNS 계정에 접속했다. 그는 무심코 메시지함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의 눈에 익숙한 아이디가 들어왔다. 익명의 관찰자.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유령 계정. 그에게 폐쇄석장에 좌표를 보내왔던 정체불명의 존재.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느라 이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메시지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도발적인 첫 문장, 그를 유혹했던 죽음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그리고 의문의 좌표. 이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어떻게 그곳을 알았을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정의 프로필을 다시 눌러보았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 인터넷 검색창에 그 아이디를 입력해 보았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은 동명의 다른 사용자들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아주 오래된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에서 그 아이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인천 여대생 실종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만들어졌던 실종자를 찾는 인터넷 카페였다. 그리고 그 아이디가 쓴 글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제가 꼭 찾을 겁니다. 글이 작성된 날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지우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그녀의 친구, 연인, 아니면 범인. 범인만이 그녀를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완전 범죄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 마치 수수께끼를 내듯 세상이 자신의 범죄 현장을 찾아내도록 유도했던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어쩌면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무덤으로 그를 이끌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현대의 도구를 이용한 그녀 자신의 또 다른 절규였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다. 지우는 태블릿의 전원을 껐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다시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비가 오는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인간의 악의와 죽은 자의 한, 그 경계에서 자신을 초대했던 익명의 관찰자, 그 정체는 그의 삶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자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섬뜩한 증거로 남았다.